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가 된 김혜순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던 제가 지금은 서울의 한 고시원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시계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이 방에서 저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모든 일은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던 박진우 녀석은 제 아들 장례식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모가 저희 엄마예요. 절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가 결국 제 전 재산 7억 원을 송두리째 가져가고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쌓아온 피와 땀의 결정체였고 유일한 아들의 보험금까지 모두 포함된 제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진우의 계좌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던 제 손은 마치 자살 버튼을 누르는 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끝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 돈만이 아니라 제 아들의 이름까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놈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와 저는 평생을 함께 살며 작은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했지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고 저는 매일 밤 침대 옆에 놓인 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가 좀 짜더라.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아들 민석이가 제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자주 오진 못했지만 그는 매주 주말마다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묻고 명절마다 손에 뭘 잔뜩 들고 오곤 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비타민이야. 하루에 2알씩 챙겨 먹어. 그 아이가 있어서 저는 남편 없이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의 관을 덮을 때의 그 절망감. 사람이 정말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번갈아가며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 안은 늘 조용했고 문 여닫는 소리조차 어색할 만큼 공허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자주 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친구라던 박진우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그는 거의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민석이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라 해도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우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한결같은 태도로 저를 챙겼습니다. 이모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에서 사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은 혼밥도 안 하신다면서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걷기 딱 좋더라고요. 이모랑 같이 한강 걷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늘 정중하면서도 다정했고 무엇보다 민석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민석이의 납골당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형, 잘 지내죠 이모? 제가 꼭 잘 챙길게요. 그 앞에서 절반은 아들이고 절반은 친구 같았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유쾌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에피소드 투자에 성공한 경험담 미래에 하고 싶은 사업 이야기들. 이모 나중엔 꼭 요양원 같은 거 하나 차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곳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며 얼마나 든든했을까. 진우는 종종 작은 선물도 사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던 날도 있었고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DVD를 구해다 준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을 기억해두었다가 이모 전에 좋아하신다고 하신 곶감이에요. 오늘은 따뜻한 차랑 같이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도 그렇게까지 세세히 챙겨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혼자인 느낌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챙기고 생각해 주는구나. 그가 제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저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구멍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제 삶 깊숙이 침투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 진우는 예고 없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국화차가 들려 있었고 목도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이모 오늘 첫눈이래요. 민석이 형이 있었다면 우리 셋이 같이 눈사람 만들었을 텐데. 형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는 그냥 혜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요. 처음엔 책임감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마음이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는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단정지었던 제가 이제 누군가의 손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혜순 씨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꽃시장에 가서 화분을 고르고 공원 벤치에서 따뜻한 어묵을 나눠 먹고 연극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걸음에 맞춰 걷고 식당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주문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거울 속 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맑아졌고 어깨는 펴졌으며 눈빛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뭐가 중요해요.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더 진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죠. 민석이 형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둘이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요. 그 말이 그렇게까지 가슴에 박히더군요.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것이라 믿으며 그에게 내 마음을 그리고 곧 내 삶 전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봄이 올 무렵 진우는 한동안 뜸해졌습니다.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바쁘겠거니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은 계속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앉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순 씨, 저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소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었어요. 직원 월급도 밀려 있고 창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제일 급한 거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혜순 씨, 돈은 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형이 남기신 유산이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전 그냥 말할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를 외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는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나 적금 하나 만기된 거 있는데 그걸로 좀 써봐.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혜순 씨, 돈은 손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엔 기다렸다는 듯한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이 돈이면 진우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진우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순 씨, 저 잊지 않을게요. 한 달만, 정말 딱 한 달만 써요.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그의 눈물이 진심 같았기에 저는 이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첫 번째 무너짐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돈을 건넨 이후 진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웃지 않았고 전화도 종종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이 힘든 시기일 뿐이야. 다시 좋아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혜순 씨, 정말 면목 없어요. 그때 받은 돈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협력사 쪽에서 보증금을 걸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내면 5년간 쌓아온 신용이 무너져요. 그는 절대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어차피 망할 운명이라며 자포자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고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나 주식에 드러났던 게 좀 있어. 지금 팔면 손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쓰는 게 낫잖아. 그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돈 이번엔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사업장 이전 문제, 세무조사, 베트남 바이오 문제, 통관 지연. 들어도 잘 모르는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 저는 조금씩 그러나 계속해서 돈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젊은 친구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혜순 씨.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석이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믿은 사람인데 내가 왜 못 믿겠어.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순 씨,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됐어요. 신용 등급이 문제라네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조금만 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쓰고 전부 갚을게요. 우리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해서 둘이 조용히 살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대출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말에선 절박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제 아파트는 담보로 잡혔고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우는 마지막 돈을 받은 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혜순 씨만 있으면 전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미소는 그토록 믿고 싶었던 미래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은 읽히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그가 말한 모든 사업 정보는 허위였습니다. 제 전재산 7억 2천만 원이 단 한 줄의 문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었고 제 믿음이었고 제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그대로인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진우가 두고 간 목도리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늘 같은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처음엔 배터리가 나갔나 회의 중인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3일, 4일.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또 잘못했어. 내 친구를 엄마가 끝까지 믿었어.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떠난 후에도 나는 견뎠고 버텼고 살아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조각마저 내 손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사오며 저는 밥도 먹지 않았고 길게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서성이다 갑자기 진우의 사진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엔 무릎 꿇고 울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는 6kg 넘게 빠졌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인간은 어딘가에서 내 돈으로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져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법이 못 잡는다면 내가 직접 그놈을 끌어내리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민석이가 가르쳐준 덕분에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저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산악회, 50대 친목 모임, 서울 지역 싱글 모임. 진우는 분명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의 외모 말솜씨, 매너,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습관화된 수법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컴퓨터 앞에서 씨름한 끝에 저는 서울 근교에서 활동 중인 산악회, 카페 200여 곳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늘 푸른 산악회라는 게시판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회원가입 인사말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수라고 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도 말투도 달랐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와 눈매 흠칫한 왼쪽 턱의 점까지. 그건 분명히 진우, 아니 박진우라는 이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유독 여성 회원들에게 댓글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늘맘이라는 아이디의 회원에게는 매 게시물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김치 너무 맛있어 보여요. 다음 산행 때 나눠 먹어요. 하늘맘님 사진 정말 멋지세요. 분위기 여신. 그 댓글들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타깃은 바로 이 여성이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하늘맘님의 게시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혼 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산악회에 가입했다고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다정함에 마음을 여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맘님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맘님. 저도 같은 산악회 회원이고 혼자 지내는 입장에서 님 글에 참 공감이 됩니다. 식당 오픈하셨다고 하셨죠? 조용한 평일에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이틀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환영해요. 따뜻한 손님이 오신다니 벌써 기분이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놈보다 한 수위라는 걸 보여주겠어. 며칠 뒤 저는 하늘맘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었고 작은 분식집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음에도 금세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맘님, 혹시 김재수 씨 아세요? 요즘 산악회에서 제일 활발한 분이시던데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진짜 자상하시고 재밌는 분이에요. 요즘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혼자 사는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1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맘님, 제가 사실은 그분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엔 경계하던 그녀도 제가 꺼낸 증거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사업 자료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베트남 가구 수출 사업을 한다고, 이번 투자만 넘기면 큰 돈이 들어온다고. 저 대출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고 그 모습에 저 역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우리 힘을 합쳐야 해요. 절대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같이 그 사람 끝장내요.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맘님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꽤 큰 목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 그는 사업 설명을 하겠다며 화려한 투자 제안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가 기억 못할 만큼 평범한 차림으로 나타난 김혜순이었습니다. 그가 투자 계약서를 내밀던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박진우 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우요, 전 김재순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게 줬던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 이건 내가 보낸 7억 원의 계좌 내역. 그리고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사진 속에는 그와 내가 함께 웃고 있던 마지막 봄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도망치려 일어난 순간 룸 밖에서 사복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진우. 아니, 박진우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본명은 최상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중장년 여성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 온 상습범이었습니다. 그의 피해자 중에는 저처럼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수술비로 남겨둔 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너무도 계획적이고 교묘했으며 잔인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이었다고 말할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깊은 허무와 한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은 7억이 넘었지만 다행히 경찰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그가 은닉해둔 일부 자산을 찾아내어 약 2억 정도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예전처럼 넓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창문을 열면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하늘맘이 아닌 정지은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식당을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꽤나 소문난 김밥 맛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픈 시간을 위로합니다. 또한 저는 요즘 경찰서와 복지센터를 오가며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예방이 된다면 그건 제가 잃은 시간과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처음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순 씨 이야기 듣고 저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구원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위험한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사랑인지 함정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비싼 레스토랑의 초대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소박한 밥상 위에 있다는 것. 제가 겪은 이 모든 시간은 피눈물로 쓴 인생의 교훈이지만 그 교훈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